시사 진단 프로그램 설설설이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에 여러분을 고정적으로 찾아갑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잘 아시죠? 홍석준 계명대 특임교수입니다. 대구시 경제국장과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을 지내셨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새날발로 서울 방송가에서 몸값이 치솟고 있는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앞으로 현안을 콕콕 찍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다음 주에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진보 정당 후보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께서는 이번 대선 출마하지 않습니까? 요즘 각종 모임에서 불출마 선언 유행이라는데 여기서 지금 불출마 선언 한번 해주시죠. 예, 제가 그런 급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원희룡 처음에 장관이 불출마 선언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때 상당히 좀 의회에서는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는데 그 이후로는 많은 분들,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라든지 김태흠 또 충남지사 불출마 선언했고 또 어제는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빅4 정도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또 유승민 의원이 또 불출마 선언을 좀 하셔서 생각보다는 좀 출마자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극한 직업이라고 외국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데요. 국회의원들 되면은 초선만 돼도 대통령 꿈을 꾼다면서요? 예, 그 인생이 다 그렇지만 결국은 삶은 현실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꿈과 이상을 쫓아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여의도에 입문을 하게 되면 누구나 대통령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데 그러나 곧 그것이 또 현실에서 이게 내 길이 아니라고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초선보다는 그래도 한 중량급 인사들 되면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대통령 하늘이 내리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대로 또 되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하늘이 낸다 그 말씀이시고요.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미 FTA 2007년도 할 때 통상본부장을 역임했었고 또 주미 대사를 역임하는 등 누가 뭐래도 자타가 공인한 이런 통상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특히 자유파 국민들의 요구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하버드 대학에서 석박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맥도 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에서 인맥이라면 방금 말씀하시던 학맥 말고도 주미 대사라든지 통상본부장을 하면서 쌓은 인맥은 대단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었죠.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우리 대한민국과는 통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탄핵 국면이기도 했지만 대대행 최상욱 대대행이 맡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서 미국에서도 경제부총리 출신이 대대행하는 통화를 하기는 좀 힘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임무에 복귀를 했을 때 이제 통화를 첫 번째로 하게 됐다 이런 측면이 한 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미국 내에 있던 인맥이 나름대로 빛을 발휘한 게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로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트럼프 워딩에 당신에 대한 평이 상당히 좋더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지지 의사로 봐도 되겠습니까? 간접적인 호감 지지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는 게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또 통화한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레이트 콜이라는 아주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미국에서 호감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보시기에도 한 대행께서 쓰시는 영어가 뷰티풀했습니까? 저는 100% 듣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한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했는데 한 5분 빼고는 5분이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있었고 5분 빼고는 직접적으로 다 다이렉트 콜을 했으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대행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면 뭘 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뭐 풍부한 행정 경험이 되겠죠. 뭐 잘 아신 것처럼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뭐 국무총리를 했고, 이번에도 국무총리를 뭐 사실 그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야를 넘나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엄청난 이런 어떤 행정 경험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호남 출신이시고, 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좌파 정부에서도 또 뭐 그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어떤 통합형, 그러니까 지역과 가치관의 어떤 통합형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점이 한대행의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지 분위기는? 당내는 지금 현재 많은 의원들이 지금 현재 그 한대행 출마를 지금 권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충남권 의원들이죠. 뭐 박특흠 의원이라든지 성일종 의원이 뭐 하고 있고, 또 원외에서는 호남 뭐 출신들의 원외위원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쯤에 제가 알기로는 현역 의원들 한 40~50명 정도가 국회 소통관에서 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 하려고 했었는데 지도부에서 뭐 이렇게 되면 너무 특정 인사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식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고 다른 경선 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많이 지금 이제 권유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여론 흐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서 통할 수 있는 뭐 당원들이 해봐야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실질적인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은데 그러나 상징성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 쪽 분위기에 조금 이상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좀 이상한.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덕수 대망론이 네. 호남 쪽에서 표를 몰아올 수 있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가장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남양 군수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봉고를 할 수 있는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우리 우파 진영의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점들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호남 자체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호남 출향민들이 수도권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망론, 특히 지금 현재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대망론이 저는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치리라고. 네, 방금 말씀하신 호남 출향 인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3대 막강 조직반대는 호남 영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의 막판 단일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의 의지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이전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평생 어떤 행정 관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출마를 하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쌓아두었던 모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다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느냐, 정말 출마를 해서 완주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런 점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는 가질 거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로 낙점한 사람이 그 이재명과의 어떤 그 가상 대결에서 확실히 많이 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여론 내지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김문수든 홍준표 뭐 시장이든 누구든 경선으로 된 사람이 충분히 이재명과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카드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중요한 조건이네요. 그런데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대행 지지율이 한 2%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최근 갤럽의 어떤 여론조사죠. 네, 그렇죠. 그 분석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 2%라면 사실은 뭐 에게 뭐 이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특히 이제 특정인을 이제 미리 이제 그 객관식으로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 해서 한덕수란 이름이 2% 나온 것은 이게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이게 만만한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 단위 대통령 선거에서 1% 이상 나오기 위해서는 전국 어딜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가 최소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 가서 밤에 시야를 하고 싶어도 사람 눈치 때문에 못할 정도가 돼야지 1%가 나옵니다. 그런 어떤 수치인데 2%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2% 나왔다는 것은 첫 번째 여론조사치고는 만만한 수치가 아니다.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이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것이다. 그랬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력 후보로 뽑히고 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것도 출정식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했는데 배경이 뭡니까? 왜 불출마를 하게 됐느냐? 저는 뭐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일단은 뭐 여론조사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지금 현재 잘 안 나오고 있죠. 뭐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는 최근에 강남 3구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취소를 했는데 번복을 한 면들 뭐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치었고 특히 또 탄핵 전국에서 좀 입장이 좀 어중간 좀 했습니다. 이런 면들이 여론조사에서 한때는 오세훈 시장이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4, 5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한 가지 좀 원인이 좀 되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안 됐는데 내년 서울시장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하고의 싸움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민주당 측에서 아니 왜 대통령 후보에 나가놓고 또 나오느냐 이런 어떤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거리가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나경원 의원이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오세훈 시장이 무조건 빅4 4강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나경원 의원과의 어떤 그 경쟁 구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고민 끝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오 시장 불출마가 명태균 리스크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저는 뭐 그거는 전혀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이 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과장되게 언론에 좀 노출되는 것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기 전에 사실 그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이미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새로운 어떤 명태균 씨와 뭐 관련되는 것 때문에 겁나서 사업적 리스크 때문에 출마를 안 했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것도 있다면 더 출마해야 됩니다. 이재명 보십시오. 지금 모든 사업적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덤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건과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제가 그 작년 뭐 9월 달부터 명태균 리스크가 그리고 명태균 발 뭐 여러 가지 언론이 막 본격화될 때 제가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정말 너무 이제 오버한다, 과장되게 이야기한다. 산에 나무 한 그루 심은 가지고 뭐 산 전체 자기가 다 뭐 심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한테 2번씩이나 협박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제가 왜? 저 모르는 전화가 왔길래 방송 끝나고 전화 걸으니까 명태균입니다 하면서 아니 내가 어떤 이야기 뭐 일을 했는지 뭐 의원님 알아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반박을 하려다가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녹취를 해가지고 뭐 악용할 거기 때문에 뭐 예 하면서 끊기만 끌었는데 하여간 명태균 씨는 굉장히 좀 독특한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좀 이야기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명태균과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번 불출마 선거와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김태훈 씨가 협박전을 한 게 아니고 네. 아마 강하게 항의하는 전화가 그렇습니다. 네. 협박이고 항의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 내놓습니다요. 이 추세가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은 하나의 어떤 이런 어떤 그 흐름이기 때문에 네. 흐름이 아주 특별한 어떤 뭐 이슈라든지 뭐 그 계기가 없으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뭐 2위 그룹이라 할 수 있는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한동훈 지금 전 대표와는 좀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그러면 당분간이라는 게 언제까지냐? 저는 일단 1차 커트라인까지는 그럴 거고 지금 1차 커트라인 통과돼서 이제 4명으로 압축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토론을 하게 되고 또 떨어진 후보들이 또 이합 집산 또 합종 연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지지율이 또 출렁거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여론조사의 격차가 결코 적은 격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김문수 장관의 어떤 선두 흐름은 뭐 유효하다. 그러나 지금의 룰은 결국은 4강 안에서 과반이 안 될 때는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결국 거기서는 정말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도 확장성의 한계가 이야기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극복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김문수 장관이 지금 이미지는 굉장히 좀 강한 보수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분의 어떤 삶의 어떤 역정을 보면 저는 어떤 후보보다 더 중도적 그런 어떤 이미지 내지는 그런 어떤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권에서 출발했고 또 우리 지금 당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천에서 국회의원 3선 또 경기도지사 또 재선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소구력의 흡입력이 있는 어떤 중도적인 이미지가 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김문수 장관이 중도 확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일종의 또 그분들을 공격하는 김문수 장관을 공격하는 척의 프레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030과 또 중도의 수도권에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여기 따라서 크게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중도 확장성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시고요. 홍 의원님과 남해 홍씨 예, 집안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 네, 제 손잡벌입니다. 손잡으리. 예, 왜- 지금 혹시 그 홍준표 시장 예, 지금 4대 천왕 중에서 탑을 올라갈 걸 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보십니까? 지금은 탑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일단 김문수 장관과 격차는 크죠. 네. 그런데 지금 4강으로 들어갈 때 탑이냐 뭐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4강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크게 요동칠 요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인데 이제 토론으로 세게 이제 붙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합종 연연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은 특히 우파 보수 국민들은 누가 우리 후보로 됐을 때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 측면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확신을 주고 신뢰를 주는 후보가 최종적인 어떤 후보로 이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4강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1등을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씀 뒷배경에는 아마 전투력이 뛰어난 홍 시장께서 탑을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시장은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일단 이번이 대선 세 번째 출마이기 때문에 이 대선에 있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홍거콜라라는 그런 뭐 별명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또 토론에 또 이제 강하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본선 경쟁력까지 분석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와. 일단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본인이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어떤 대책점에서 예를 들면 정말 깨끗하다. 그다음에 또 경기도지사하고 비교했을 때 그 경기도지사로서 예를 들면 뭐 평택 고덕지구라든지 GTX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 경기도지사 때 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까지도 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잠깐 했는데 대장동이라든 이런 어떤 당군 일의 최대 어떤 부패를 만들었다 이런 어떤 이미지가 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또 홍준표 시장도 토론할 때 그런 어떤 탁 쏘는 그런 어떤 걸로 이재명 대표를 정말 저는 케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드펀처를 좀 소유하고 있다. 또 나경원 대표나 또 한동훈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또 충분히 그 나름대로 그 이재명과 붙었을 때 어떤 강점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사실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 이 시점에서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어디 가도 돗자리 깔아도 뭐 충분히 저는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이제 4강에 이제 들어가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당내 그러다 아직까지 지지 기반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티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과제가. 현역 지지 기반은 굉장히 강합니다. 네.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지지 선언을 할 때 현역이 17명 나왔어요. 네. 대단하네요. 예, 17명 아마 다른 뭐 물론 이제 월요일 날 홍준표 시장이 출마 선언할 때 뭐 몇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그 공천 어떤 행사권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내 특히 현역 관련돼서는 좀 지지 기반이 있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현역 중에 상당수가 비례입니다. 지역 기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한 NT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NT가 있는데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배신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니 해도 한동훈 대표를 발탁을 법무부 장관으로 했는데 법무부 장관은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인사권 있는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고 또 비대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누가 뭐래도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크다는 거, 이 배신자론이 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또 검사 프레임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했는데 또 검사 출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측면에 있던 문제도 있고 또 세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총선을 지휘할 때 우리가 총선 참패를 했고 또 당대표 있을 때 탄핵됐다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스토리가 없다. 네. 이런 측면의 어떤 비판 때문에 NT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어차피 지금 뭐 자천 다천으로 거론되는 상편이 많습니다. 빅4 어떻게 예상됩니까?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개혁신당 네. 이준석 후보 상당히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끝까지 완주할 걸 보십니까? 이번에 의미 있는 표를 얻을 수 있을까? 못 얻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라는 자연인의 어떤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여전히 뭐 이제 40대이기 때문에 젊은 건 맞는데 지금 정치인으로서 벌써 십몇 년 여의도에서 딸고 딸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정치로 봐서는 애늙은이가 돼버렸습니다. 과거에 말했던 또 프레시함이 많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 이미지였습니다. 네. 당에서 쫓겨났고 뭐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가 됐습니다. 왜? 허나와 있던 싸움에서 당권에서 지금은 가해자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히려 어떤 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얻겠죠. 그게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자, 그러게 되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라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걸 가지고 완주하기보다는 뭐 카드로 쓸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만약 1, 2% 나온다면은 완주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기 치열할 경우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향 미치죠. 우리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시 후보 간에서도 0.73%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막판 안철수 당시 후보의 어떤 후보 단일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기는데 큰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가 설사 안 되더라도 이준석 의원이 갖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표를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전부 다 여당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여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아닐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굳이 이제 좌파 우파로 나눠 본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보수 쪽이 더 많을 겁니다. 최소한 6대4 내지는 7대3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일단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준석 의원이라면 우파 보수 인사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좌파들은 이준석 의원 지지 잘 안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우파 보수의 표가 더 많다. 그게 6대4든 7대3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 그쪽 캠프에서 흘러나오는 게 DJP 연합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막판에 가서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손을 잡고 DJP 연합을 다시 할 것이다.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이재명과 손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도 나이가 젊은 이준석에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치명적인 네. 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 보고 특히 뭐 국무총리를 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화장실 가기 전에 급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지. 화장실 아마 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 휴지 조각 될 겁니다. 특히 이재명 같은 사람은 뭐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이야기들 공약했는데 지켜진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처럼 깨끗한 사람에게 불체포 특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지켜졌습니까? 뭐 계양구 그 보궐선거 나왔을 때 인천 그 김포공항 때문에 개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 했는데 그거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이라든지 약속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정말 헌신짝보다 더 못한 뭐 그런 어떤 취급하기 때문에 그걸 또 누구보다도 그 이준석 의원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꼭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이죠.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전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우파 보수 대통령 중에 특이한 어떤 점이 몇 가지가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더 높아졌습니다. 네. 두 번째는 20대, 30대의 젊은 층, 청년층이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좌파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상계몽령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파 보수 지지층으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구체적으로 정치적 멘트를 한다든지 특정인을 지지선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형사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선에서 본인이 뭐 이렇게 마치 뭐 간섭하고 누구를 뭐 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클 거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겁니다. 단 후보가 결정되고 본선에서는 저는 본인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결코 좌파 진영에게 민주당에게 나라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애국심에 호소할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오늘은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 오늘 첫 녹화 어땠습니까? 집안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했고 특히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방송도 그렇지만 유튜브도 자꾸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잘 안 됩니다. 뭐 정치적인 어떤 컨텐츠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경북일보가 우리 하통 톡쇼를 비롯해서 참 열심히 이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소식도 정하고 좀 의견도 수렴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방송이 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저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